앞서 compliance라는 서브파퓰레이션에서의 효과인 rate는 전체 집단에서의 효과인 ATE와 그리고 또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효과인 ATT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도구 변수로 분석을 하더라도 이 rate가 아니라 ATT나 ATE를 구하는 게 요구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도구 변수를 통해서 구한 rate가 ATT나 ATE가 될 수 있을까요? 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도구 변수에 따른 이 트리트먼트 여부에 대해서 그 집단을 구분해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W가 1, 즉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보면은 이 complier수도 있지만 always taker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always takers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은 지금 compliers만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효과인 ATT는 컴플라이언스에서의 효과인 레이트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무작위 실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네버 테이커스에서의 효과와 컴플라이언스에서의 효과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ATT와 ATU가 같겠죠. ATT와 ATU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ATE와도 같기 때문에 레이트는 ATE와도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로 만약 위에서 이 네버 테이커스가 없다면 W는 0인 컨트롤 그룹에서의 효과인 ATU는 레이트와 같아지겠죠. 그리고 만약 이 두 그룹이 모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always taker수도 없고 never taker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샘플이 도구 변수에 100% 순응하는 compliers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rate는 ATT와도 같고 당연히 ATU와도 같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평균인 전체 집단에서의 ATE와도 같겠죠. 이렇게 이 도구 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이 레이트가 전체 집단에서의 ATE나 아니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ATT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도구 변수에 대한 수능도에 따른 그룹의 어떤 존재 유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은 이 호모지니어스 이펙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모든 샘플에서의 코절 이펙트가 모두 동일하다는 이 호모지네이티 어썸션을 가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컴플라이언스에서의 레이트가 전체 집단에서 전부 이제 그 코절 이펙트가 동일하면은 당연히 ATE로 확장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샘플에서의 코잘 이펙트가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일반적으로는 더 완화된 버전의 호모지네이티 어썸션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한 위크 버전은 바로 이 도구 변수 IV 레벨에 따라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다르지 않다라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에서 도구 변수가 0이던 1이던 간에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비교를 하나 이렇게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비교하나 아니면 이렇게 비교하나 그 효과는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구 변수에 따라서 그 트리트먼트 효과가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lways takers와 never takers에서의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compliers와 모두 동일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compliers에서의 구한 이 rate가 전체 집단인 ATE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homogeneous 이펙트 관점에서도 이 rate가 ATE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서 레이트는 AT와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 레이트 분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언제 이 레이트가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만약에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팔리시를 도구 변수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해당 팔리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컴플라이어스 있고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효과가 바로 우리의 어떤 주된 어떤 정책적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단에서의 인과적인 효과인 레이트 분석이 충분히 효과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policy relevant eff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의무교육 나이를 14세에서 15세로 한 살 올린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이때 이런 정책의 변화를 지금 도구 변수로 정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 1년 더 다니게 되는 걸 지금 트리트먼트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구 변수 분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레이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의무교육 나이 상향 정책에 의해서 학교를 1년 더 다녔지만, 만약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은 학교를 1년 더 다니지 않았을 학생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책 변화라는 도구 변수에 순응하는 컴플라이언스에서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때 이렇게 도구 변수를 통해서 분석한 그 추정치가 약 10% 정도의 그런 학업성취의 향상이 있다라고 분석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 의무교육 나이 상향 정책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1년 학교를 다녔을 때 10%씩 이렇게 인과적으로 학업 성취에 향상이 있다라고 우린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러한 도구 변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했었던 그 결과는 이러한 이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였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을 always takers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효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런 이슈는 여기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해당 정책의 목적이 학교를 일찍 그만둘 학생들을 1년이라도 더 다니게 강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사회에 더 잘 녹아들 수 있고 진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레이트야말로 실제 정책이 목적한 그 대상인 그 컴플라이언스에서의 효과니까 그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정책은 사실 그냥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뭐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학생들에서의 인과적 효과까지 같이 추정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정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어도 학교를 안 다녔을 학생들이 네버 테이커스는 사실 없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이트는 이 컨트롤 그룹에서의 효과인 ATU, 즉 학교를 일찍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효과와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또한 이 정책에서 의도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이런 always takers의 존재로 인해서 이 레이트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효과인 AT로 확장할 수 없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도구 변수를 통한 레이트 분석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작위 실험, RCT에서도 imperfect compliance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러한 imperfect compliance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이런 레이트 분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연구는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언급했었던 사례인데, 바로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무작위 실험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 콜센터에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재택근무 대상이 되는 트리트먼트 그룹에 이제 어사인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재택근무를 100%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사정상 재택근무 대상자로 무작위하게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약 한 10%에서 20%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우리 이제 imperfect compliance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imperfect compliance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 배정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무작위로 배정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의 차이를 통해서 분석한 인과적인 효과는 intention to treat effect, ITT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트리트먼트를 주고자 의도했던 그룹에서의 효과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 의도와는 달리 그 중에 일부가 거기에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실제 트리트먼트 효과랑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를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연구에서도 보면은 실제 재택근무를 한 거를 트리트먼트로 보고 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재택근무 대상자가 된 걸 도구 변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컴플라이어스죠.
즉, 재택근무 대상자로 제비뽑기로 선정이 되어서 실제로 재택근무를 했고, 또 재택근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인 컴플라이언스에서의 효과만을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트 분석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추정하고자 했던 그런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되는 거죠. 사실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그 베트남전에서의 그 드래프트 로터리도 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그 참전이라는 트리트먼트를 정했기 때문에 이것과 정확히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트를 통해서 이 컴플라이언스에서의 효과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무작위 실험에서의 imperfect compliance를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배정된 사람이 트리트먼트를 제대로 안 받아서 imperfect compliance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연구 디자인적으로 컨트롤 그룹에 배정된 사람들에게는 트리트먼트를 아예 주지 않고 또 이들이 트리트먼트에 다른 어떤 경로로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무작위 배정이라는 도구 변수와 무관하게 트리트먼트를 받을 always takers는 존재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재택근무 사례를 보면은 재택근무의 제비뽑기에서 떨어져서 재택근무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잘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always takers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레이트는 바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효과인 ATT와 동일해지고 하지만 이 imperfect compliance로 인해서 never takers는 있기 때문에 이 레이트는 ATU와는 같진 않고 그래서 전체 집단에서의 효과인 ATE와 같을 수는 없다는 거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imperfect compliance는 사실 커자일 익스페리먼트, 준실험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과 비슷하게 무작위에 가깝게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익소지너스 샥을 활용하는 이 준실험에서 보면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런 익소지너스 샥에 의해서 두 그룹이 결정됐을 때 한 그룹은 100% 트리트먼트를 받고 나머지 한 그룹은 아예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서의 최저임금 분석에 대한 자연실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 그 뉴저지에 속한 식당들은 이게 법에 의해서 100%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있던 식당들은 법에 의해서 100%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케이스이고 이러한 어떤 세팅을 샤프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부분의 준실험 디자인은 사실 이런 세팅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익서지너스 샥에 따라서 나뉜 그룹이 100% 트리트먼트를 받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익서지너스 샥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을 퍼지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퍼지 디자인은 익소지너스 샥을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레이트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익소지너스 샥의 수능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은 대상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액추얼 트리트먼트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해야겠죠. 이러한 레이트 분석은 사실 이런 모든 퍼지 디자인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잠깐 짧게 언급드렸던 퍼지 DID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2주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볼 이 퍼지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에서도 이 레이트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왜 레이트 분석이 이런 퍼지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분석으로 인한 이런 레이트 분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만약 이 퍼지 디자인이 한 그룹에만 적용이 되어서 이 컨트롤 그룹에서는 100%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always takers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레이트 추정치가 ATT와 같다라고 이렇게 확장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구 변수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는 사실은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레이트였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자면 이번 주에 다뤘었던 이 모든 내용들은 도구 변수 방법론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도구 변수를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로 분석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도구 변수는 사실 이런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레이트 분석과는 다른 관점에서도 분명히 분석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